하루 10분. 철학이 필요한 시간. 지은이 위저준, 옮긴이 박준. 철학자 47인과의 대화 중 쇼펜하우어와 플라톤의 철학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인생은 왜 시계추와 같은가? 불교에서는 인생을 8구, 즉 8가지 괴로움이라고 말한다.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원수와 만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 구하나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앞에 7고의 근원인 오온의 치성, 즉 쉼 없는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욕망은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 괴로워한다. 어떤 이들은 천신만고 끝에 꿈꾸던 바를 이루기도 하지만 만족의 순간은 눈 깜짝할 새 사라져버리고 만다. 인간은 욕망 앞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헛수고를 되풀이하게 될 줄 알면서도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정녕 이것이 인생의 필연이라면 욕망에서 벗어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19세기의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런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유럽 근대의 비합리주의의 문을 열었다. 세계는 나의 표상.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2일, 오늘날에는 폴란드 경내에 속하는 프루이센 단치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상인이었으나 1805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젊은 나이에 쇼펜하우어에게 고에게 유산을 남겼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는 한평생 별다른 걱정 없이 호의호식할 수 있었지만 여성과의 관계를 혐오했고 재물도 추구하지 않으면서 철학에만 몰두했다. 1818년 30살이 된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성했다. 그는 자신의 책에 대해 확신에 차 있었으나 출간 후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이 책은 3판이 나온 뒤에야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때 비로소 쇼펜하우어도 명성을 얻으면서 점차 유럽의 명사가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의 모든 진보는 아카데미의 바깥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해겔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당시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해겔식의 웅대한 서사와 진보 사관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칸트의 방식으로 해겔을 공격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첫 번째 핵심 명제는 이 책의 첫 문장이기도 한 세계는 곧 나의 표상이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 철학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칸트 철학의 기본 특징은 이원론 즉 표상된 세계와 물자체라는 구분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칸트 사상의 가장 위대한 공적이라고 말한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부록에서 쇼펜하우어는 칸트가 이 세계를 표상하는 보편적 형식을 분리하면서 인간은 객체로부터만이 아니라 주체로부터도 이러한 형식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식은 전체의 규칙성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칸트는 의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물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통해 물자체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결국 다른 무언가에 의해 촉발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영원히 사물의 바깥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인간이 자신의 의지 활동을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객관세계란 우리의 의식이나 지성 앞에 드러난 무언가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를 표상이라 한다. 모든 대상 세계는 언제나
주체에 의해 완전하고 영원히 결정되는 표상이다. 즉, 세계라는 표상은 근거 없는 추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인간의 지각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뜻이다. 쇼펜하우어는 물 자체라는 개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인식의 주체일 뿐 아니라 인식돼야 할 내재적 본성에도 속한다라고 말한다. 인간 자신도 물 자체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칸트의 물 자체라는 개념을 인간의 내면으로 끌어들여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다. 세계는 곧 의지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2권에서 세계는 표상 이외에 또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거의 모든 철학자들은 세계의 본질이 이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런 생각이 아주 오래된 보편적 거짓말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선대의 사상적 기초 위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며 의식의 이성 아래에 존재하는 의지에 불을 밝혔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2권의 핵심 명제는 세계는 곧 나의 의지라는 것이다. 의지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익시온의 수레바퀴에 비유한다. 익시온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으로 제우스를 배신하고 헤라를 범하려 한 죄로 지옥의 바닥에서 불에 타고 있는 수레바퀴에 몸이 묶인 채 쉼 없이 돌게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도 이렇게 욕망이라는 수레에 묶여 있는 존재와 같다고 보았다. 욕망은 쉼 없이 생겨나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성과 의지의 관계를 눈이 밝아서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으나 몸은 불구인 사람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용맹하고 건장한 맹인으로 비유한다. 의지야말로 생명의 근본적 추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의 철학자들이 사랑한 것은 이성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가 의지와 표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의지와 표상은 둘 중 하나가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전을 이루고 있는 양면과 같다. 쇼펜하우어는 신체 활동은 객관화된 의지의 활동이라고 말한다. 의지와 행동은 일체라는 것. 어떤 사람이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두 손을 들어 올리게 한 결과다. 의지는 단순히 인간의 심리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에도 의지가 있다. 심지어 생명 없는 돌에도 의지가 있다. 자연계는 어디에나 힘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이성과 육체는 피곤해질 수 있지만 의지는 피로를 모르며 만족을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유기체에 존재하는 의지를 삶의 의지라고 불렀다. 이러한 삶의 의지가 사망을 이겨내는 기본 책략은 생식 혹은 생식의 희생이다.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한 낭만적 환상을 철저히 깨부순다. 많은 문학 작품에서 대단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예찬하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삶의 의지에서 나오는 생식, 번성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성교 후에는 등 뒤에서 악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말한다. 바로 그 순간 생식의 사명이 완수되었으므로 생명은 순간적인 만족에 빠져들고 이내 다시 공허와 무료함이 시작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범하는 오류는 삶의 목적이 쾌락에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쾌락을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계의 본질은 의지이고 인생은 투쟁이다. 이것은 비극의 고난사이다. 인생은 시계추.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의지를 가장 궁극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적 인식이나 순수한 직관 모두 의지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자연의 거대한 포효 앞에서 인간의 사유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의지는 억제할 수 없는 맹목적 충동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파도가 굽이치는 바다에서 홀로 배를 타고 나아가는 사공에 비유한다. 육지는 너무 멀어 보이지 않고 망망한 바다에서는 파도가 미친 듯 솟구쳐 오른다. 미약한 사공은 높고도 거센 파도에 집어삼켜질 것만 같다. 이렇듯 위험하고도 거대한 바다가 바로 의지다. 의지는 자기 자신의 보존과 종족의 번성이라는 욕구만을 가지고 있다. 생로병사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지속되는 공포와 고통을 의미한다. 인간의 의식이 의지로만 채워져 있으면, 인간이 욕망에만 빠져 있으면, 인간은 영원히 행복과 안녕을 누릴 수 없다. 매 순간의 만족은 또다시 새로운 불만, 새로운 욕구의 시작을 의미할 뿐이며, 이러한 순환은 멈추지 않고 반복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욕구는 필요에서 시작된다. 즉, 고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어느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었다는 것은 그 욕망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충족된 그 욕망을 위해서는 아직 충족되지 않은 또 다른 욕망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이 자신의 의지로만 가득 차 있으면 거대한 욕망에 빠져든 채 뜻없는 희망과 공포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의지 활동의 주체라면 우리는 결코 지속적인 행복과 안정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인생은 영원히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사람들이 모든 고통을 지옥으로 묘사한 뒤에는 천국에 대해 단조로움과 권태 이외에 남아있을 것이 없다. 이처럼 권태와 고통 사이를 배회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생명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삶은 욕망과 환상에 이끌려 굴러갈 뿐 다른 내재적 가치가 없다라는 비관적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런 세상에서도 탈출구가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선택을 제안한다. 그러나 우리는 둘 중 어느 하나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첫 번째 길은 종교의 길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대 종교의 신자들과 금욕주의자들에게서 신락 같은 희망을 보았다. 종교적 성인들은 자기 안의 이기심과 허영, 끝없는 욕망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한다.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으면서 세속의 무리를 떠나 홀로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즉, 단념한다. 자아를 미약한 불꽃으로 만들어 의지의 노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길은 예술과 철학에서 위로를 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삶의 의지를 완전히 억누를 수 없지만 예술과 철학을 통해 어느 정도 벗어날 수는 있다. 쇼펜하우어는 드레스덴 정원에서 체험한 일을 기록한 적이 있다. 그는 정원의 온실 속을 걷다가 한 식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식물들의 모양과 색깔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 쇼펜하우어의 이런 기이한 행동은 정원 관리인들의 시선을 끌었고 쇼펜하우어에게 누구냐고 묻는다. 쇼펜하우어는 도리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야말로 저에게 제가 누구인지 말해준다면 저는 대단히 감사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눈앞의 아름다운 식물을 감상하는데 푹 빠져서 자아와 세계의 구분을 잊었다.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러한 직관을 순수한 인식주관이라고 불렀다. 인간은 이로써 잠시나마 시공간의 감각을 잊고 심지어 자아마저 잊고 욕망을 초월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칸트 이래 예술에 대해서 확정한 핵심 범주인 비공리적 절대 관조를 언급하면서 비공리적 심미 안에서 의지의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서문에는 진리는 나에게 길을 안내하는 유일한 별이라는 문장이 있다. 이 세상은 비열함과 악독함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목소리는 그야말로 어디에나 있다. 대중의 판단은 그리 믿을 게 못되므로 진실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고 싶다면 창작자는 대중과 그들을 대변하는 이들의 말을 결단코 무시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한평생 자신의 삶에서 고독하지 않으면 저속해진다는 격언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았다. 플라톤, 국가론. 당신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당신은 갈 수만 있다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으로 가서 살고 싶은가? 만약 중국인이라면 당대의 장안이나 남송의 이만이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당신에게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라는 의미가 아니다. 당신은 누가 통치하는 시대와 지역에서 살고 싶은가를 물은 것이다. 당신은 그 통치자가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이기를 바라는가? 조세와 노역의 수준은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재물인가 명예인가? 혹은 평화인가? 아니면 정복과 영토 확장인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정하는 정치적 제도적 틀을 정치 철학에서는 정체라 한다. 우리는 이런 구상을 막연히 상상만 해볼 수도 있고 현실에 적용해 지속할 수도 있다. 인성에 부합하는 정체라면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서양 철학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론이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조국 아테네를 위해 그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정체를 제시했다. 국가론에 살아 숨쉬는 소크라테스.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엘프리드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아마 서양 역사에서 이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철학자는 없을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평가 또한 정확하다. 플라톤은 자신의 모든 대화록을 통해 형이상학, 인식론, 정치 철학, 도덕 철학 등 서양 철학의 재반 문제에 대해 고루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후세의 철학자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금 새로이 이 문제들에 대해 답해왔다.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대화록인 국가론은 기원전 380년경 플라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와 조직에 대해 쓴 책이다. 국가론은 철학, 정치, 외교, 교육 등 국가에 관한 여러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플라톤은 왜 국가론을 썼을까? 그가 정체를 구상하게 된 것은 아테네의 쇠락에 대한 깊은 우려 때문이었다. 플라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한창일 때 태어났다. 아테네를 맹주로 하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가 이끄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은 기원전 431년에 시작돼 장장 30년이나 이어졌다. 그야말로 그 시대의 세계 대전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은 결국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고 이를 계기로 아테네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등장한 30인 참주의 정치는 그렇지 않아도 망해가던 아테네에 치명타를 가했다. 아테네의 참주정은 사실상 스파르타의 명을 따르는
꼭두각시 정권이었다. 약 8개월간 지속된 참주정으로 아테네의 민주정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고, 연이은 독재 공포 정치에 많은 시민들이 조국을 떠나 망명했다. 플라톤이 정체에 대해 고민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었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법정에서 사형 판정을 받았다. 플라톤은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아테네 쇠망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었다. 내부의 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아테네는 더 이상 관용의 도시가 아니었다. 그 밖에도 여러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아테네의 구구는 기울어져만 갔다. 아테네의 정치에 깊이 절망한 플라톤은 이후 10여 년간 이탈리아 반도, 시칠리아 섬, 이집트, 키레나이카 등지를 떠돌며 공부했다. 기원전 387년에는 아테네로 돌아와 아카데메이아를 세우고 국가론을 썼다. 플라톤은 이 책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자신의 생각을 설파하는 동시에 소크라테스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즉 철학자가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려냈다. 어째서 철학자가 통치해야 하는가?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시작부터 국가에 대해 논하지는 않는다. 소크라테스와 대화자들은 맨 처음 개인의 정의에 대해 논한 다음 인간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째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을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인간의 영혼과 국가의 내부 구조 사이에는 모종의 대응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영혼은 이성, 기계,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혼의 각 부분이 적합하게 발휘될 때 인간의 세 가지 덕성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그 덕성은 각각 이성으로 기계와 욕망을 통섭하는 지혜, 기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무모함에 빠지지 않는 용기, 욕망이 채워지면 멈출 줄 아는 절제를 가리킨다. 플라톤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세 계층은 각각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미덕에 대응한다. 통치자는 국가를 다스릴 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군인, 무사 등의 수호자는 국가를 지켜낼 용기가 있어야 하며, 생산자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플라톤은 이런 형태야말로 가장 훌륭한 안배라고 생각했다. 기계만으로 국가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호전적이 되기 쉬워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말 것이다. 온 나라가 욕망에 휘둘리면 그 나라는 돼지들의 나라, 혹은 불타오르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다. 플라톤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헤시오도스의 서사시, 노동과 나날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타고난 능력과 성정에 따라 금, 은, 동, 철의 성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의 타고난 성분에 맞는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톤에게는 이것이 곧 국가의 정의였다. 플라톤은 이렇게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를 명확히 한 다음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 세계의 정체를 5가지로 요약했다. 첫 번째는 현인 정체, 즉 귀족정으로 플라톤은 이를 가장 이상적인 정체로 보았다. 두 번째는 용맹한 무사가 통치를 담당하는 명예의 정체다. 당시의 스파르타와 크레타가 이런 정체였는데 이성이 부족하고 기계가 과도해 매우 호전적이었다. 세 번째는 소수의 부자들이 통치하는 과두 정치다. 이들은 돈만을 최고로 신봉하고
미덕을 경시해 국가 전체가 방종으로 흘렀다. 네 번째는 일반 시민이 통치하는 민주 정체인데 오늘날의 민주제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식 민주는 성인 남성인 시민이 돌아가면서 통치자 역할을 담당하는 직접 민주제이다. 그러나 민주정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듯 다수에 의한 폭정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소크라테스가 최악의 정체라고 여긴 참주 정체다. 참주란 합법성이 결여된 정권 찬탈자를 말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참주는 일견 겸손하게 들리는 종신 집정관 내지 전권장군 등으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독재 통치를 행했다. 플라톤은 위의 다섯 가지 정체에 대해 뒤로 갈수록 나쁜 것으로 보았다. 각각의 정체는 나름의 선을 추구하지만 그 또한 과도하게 추구하면 제도와 국가의 붕괴로 이어져 다음 단계의 정체로 전락한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누가 통치권을 행사해야 할까? 플라톤은 철인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국가론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철학자가 국왕이 돼 통치하거나 우리가 왕 혹은 통치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철학을 연마함으로써 정치 권력과 철학이 결합되지 않으면 국가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앞에서 기술한 국가가 실현되지 않아 시민이든 개인이든 어떤 국가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철인왕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은 호학, 기억력, 용맹, 포용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철인이 왕이 되는 데 있어 충분 조건은 아니다. 철인이 국가의 왕이 되고 돼야만 하는 이유는 철인만이 유일하게 이데아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 철학의 가장 큰 특색은 이념론이다.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나눈다. 하나는 개별 사물들로 이루어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세계다. 플라톤은 이를 감각 세계라고 불렀다. 다른 하나는 이데아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감각으로 경험되지는 않으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이념 세계다. 플라톤은 이를 지성 세계라고 불렀다. 플라톤은 이 두 세계의 관계를 원본과 복사본의 관계로 보았다. 이념 세계가 원본 혹은 원형이고 현상 세계가 이념 세계의 그림자 혹은 복사본이다. 우리의 감각 기관이 감지하는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참된 최초본이 아니다. 진정으로 실제하는 것은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기에 이러한 진실한 존재는 절대적이며 영원불멸하는 것이다. 이렇듯 플라톤에게는 참된 세계와 환영 세계라는 대립이 존재했다. 인간은 왜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하는가? 플라톤은 국가론 7권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든다. 이것은 원래 이데아론을 풀어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도 다가온다. 플라톤은 먼저 우리에게 동굴 안 깊은 곳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상상하게 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목과 다리가 묶여 있어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들은 그렇게 평생 눈앞에 있는 동굴벽만 볼 수 있었다. 그들의 몸 뒤쪽으로는 멀리 높은 곳에 횃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 불빛이 동굴 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광원이다. 횃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통로가 하나 있다. 이 통로는 그대로 동굴의 외부로도 이어져 있다. 횃불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무 인형을 들고 춤을 추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광대라고 부른다. 나무 인형에 투사된 불빛은 동굴의 벽면에 그림자를 만들어 보인다. 죄수들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그림자뿐이다.
그런데 죄수 가운데 하나가 마침내 결박을 풀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몸을 돌려보았고 그제야 마무 인형을 들고 춤추는 광대들과 거대한 횃불도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봐온 동굴벽의 그림자가 바로 이것이구나.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는 전부 가짜였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 죄수는 긴 통로를 따라 동굴 밖으로도 나온다. 그는 동굴 바깥의 세계에 놀라 후들거린다. 처음에는 너무 강렬한 빛에 눈이 부셨으나 점차 적응되고 나서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과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보인다. 산 너머에 또 산이 있고 하늘 너머에 또 하늘이 펼쳐져 있다. 동굴 안에서 본 것들은 지극히 제한된 세계였을 뿐이다. 동굴 밖으로 나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 그대로 계속 동굴의 바깥에 머물기로 할 수도 있고, 동굴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데아 세계를 직접 보고 어둠과 혼란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그 좁고 어두운 동굴로 되돌아가고 싶을까? 그러나 철인왕에게 이것은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동굴 안이야말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세계이기 때문이다. 철인이 동굴로 되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동굴 안에 있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도저히 벗어던질 수 없는 책임감 때문에 그 동굴이야말로 나를 기른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을 계몽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동굴 안의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를 죽이려 들 수도 있다. 아테네의 시민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소크라테스처럼. 동굴의 비유는 우리의 생존과 창작의 모티프가 되기도 한다. 루신의 고함에 나오는 철로 만든 방도 바로 이런 동굴의 비유를 개작한 동굴의 비유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이다. 선천적으로 정해진, 스스로 의식하기도 어려운 모든 종류의 제한이 바로 이런 동굴에 해당한다. 우리에게는 보통 어린 시절이라든가 가정, 교육, 직업, 민족, 집단적 기억, 국가적 정서, 언어 등의 형태로 돼 있는 모종의 동굴이 존재한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동굴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그 동굴을 마주할 것인가? 마주한 다음에는 그대로 멀리, 저 높이 날아갈 것인가? 아니면 동굴 안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인가? 하루 10분. 철학이 필요한 시간에서는 위대한 철학자 47인이 철학고전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주된 주제로 삼아 오늘날 우리의 삶을 꿰뚫는 중요한 질문 50가지를 던진다. 당신은 왜 일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소확행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인공지능은 왜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가? 당신은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엔 역사 속에서 다져진 철학자들의 50가지 견고한 사유 방식이 존재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